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통 마케팅과 유통 정보를 맡고 있는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다음에 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 파트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제가 쭉 분석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딱 비단 이번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유통관리사 시험이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특히나 이번 시험은 그 특징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제가 좀 구분을 해보면 총 4가지 정도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을. 첫 번째는 역시나 제가 이론 강의 때도 계속 강조해 드리고 또 빈출특강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유통관리사 시험은 나오던 것이 나온다. 역시나 빈출 주제는 중요하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물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나오던 것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점 맞을 목표로 유통관리사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빈출을 항상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번에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용어. 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많이 했는데 이 새로운 용어들이 이 용어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뭐야? 예를 들면 여러분 51번에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최근에 경영학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것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확률은 좀 더 높다. 그냥 생뚱맞은 지나간 이론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툭 나오면 이거 다음엔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 스케이프와 같은 새로운 용어인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요즘에 두드러지는 유형인데 굳이 우리가 이론을 몰라도 혹은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식의 기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인데 물론 처음 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존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혹은 마케팅에서 이 정도면 이게 잘 팔리는 길 아닐까? 뭐 이렇게 혹은 사전적인 의미만 어느 정도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상당히 많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새롭다. 기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기출에서 벗어난 게 그럼 뭐냐를 보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식의 기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두드러지고 또 과거에도 좀 그러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두드러진 게 뭐냐면 자, 문제끼리의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통 마케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유통 정보에서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유통 마케팅에서 옴니 채널이 나왔어요. 옴니 채널이 유통 정보에서 O2O 시스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시스템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유통 마케팅에서 나오고 하나는 유통 정보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념, 중요한 개념을 깊이 있게 보면은 이것이 한 번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2개 또는 3개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개념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한 요 4가지 특징으로 3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데 유통 마케팅과 유통 정보에 한해서요. 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역시나 관건 당락을 결정되는 것은 요겁니다. 빈출 주제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것을 남들도 맞추고 나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런 문제들 중에서 하나 정도씩만 더 맞추시면 합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빈출 주제, 제가 하는 이론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빈출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항상 빈출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출제가 되었을 때 틀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사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미리 대비하기도 힘듭니다. 워낙에 용어의 풀이 많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겠지만 자, 이미 출제가 됐으면 요것과 비슷한 유형의 개념이 또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미 출제된 것을 사후에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제된 포인트 넣으면 아시겠죠?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적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기존에 새롭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받는 것들, 기출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사후에 잘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새로운 문제인데 나는 못 맞추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식의 기초에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연관시켜서, 도 맞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를 튼튼히 하면 기초적인 내용, 즉 빈출 주제만 튼튼히 하면 빈출 주제에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겸사겸사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빈출 특강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 한다. 나 유통관리사 혹은 나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유통관리사 시험 처음 공부한다 라는 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갑니다. 자, 먼저 46번 보도록 할게요.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상식에 기초한 문제예요. 상식에 기초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고객에 대한 판매자의 바람직한 이해. 그러니까 판매자가 고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고객별로 기업에 기여하는 가치 수준은 다르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고객은 우리 고객생의 가치,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객은 평생에 걸쳐서 전생에 걸쳐서 우리 기업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고객도 있을 거고 혹은 일회적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고객인데 잠재적인 고객인데 아직 우리 제품을 사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기여하는 정도, 기여하는 수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똑같으면 안 되죠. 그거는 강제적으로밖에 그렇게 못 만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자, 1번 선지는 가볍게 여러분이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고객은 기업에게 다른 고객을 추가로 유인해주는 주체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가장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소개. 나 이거 써봤더니 좋더라. 너도 좀 써봐라. 이런 마케팅, 우리가 소개 또는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마케팅이 진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어느 학원을 갈 때 혹은 어느 제품을 살 때 항상 누군가의 소개를 기초로 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46번은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언은 이게 뭐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컴플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좋아요도 될 수 있겠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피드백. 자, 그리고 이 피드백을 잘 챙겨야 고객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업체에서는 특히나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어떤 글을, 후기를 남기기를 유도하죠. 여러 가지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제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4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기업과 경쟁한다. 자, 여기서 걸려야죠. 탁 목에 걸려야 됩니다. 자, 고객하고 기업하고 경쟁하면 되겠어요? 자, 고객하고 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죠. 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하는 거지. 그게 마케팅 아닙니까? 근데 고객과 기업이 경쟁한대요. 자,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4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 5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범주에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스치듯 말씀드렸지만, 자, 고객은 꼭 우리 제품을 사야 고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잠재적으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망 고객도 고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마케팅의 자세입니다. 꼭 우리의 제품을 한 번이라고 샀던 사람만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하겠어? 이렇게 보면은 마케팅에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46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에 기초한 문제고, 상식에 기초한 문제고, 당연히 고객과 기업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기업과 다른 기업이 경쟁하는 관계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객과 기업이 경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좀 새로운 문제인데 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상식의 기초에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론에 기반으로 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통 목표의 달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유통 목표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소비자의 기대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맞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유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겁니다. 소비자의 기대치와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유통 목표를 달성했는가, 성과가 있었는가 따져볼 때 꼭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경로 구성원 간 갈등 비교. 자, 여러분, 이것도 자, 그러니까 경로 구성원 간 갈등 비교라고 하는 것은 도매상과 소매상 혹은 최종 소비자와 소매상과의 갈등, 뭐 소매상과 도매상과의 갈등, 도매상과 제조업자의 갈등, 이런 갈등을 비교한들 그것이 우리의 유통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은 그 갈등대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유통 목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갈등을 비교해 봐야, 자,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와 도매상의 갈등이 도매상과 소매상의 갈등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통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구성원 갈등 비교는 유통 목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계 평균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못 미쳤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을 아직 못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우리의 목표예요. 매출액 100억. 그런데 자, 매출액 100억이 목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계 평균이 쭉 떨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뭐 코로나라든가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평균의 기초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우리의 목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3번도 가는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는 그러면 과연 우리 매출액이 이 정도인데, 그럼 경쟁사는 어느 정도지? 라고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에 세웠던 목표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
를 비교해 보는 것도 우리의 성과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자들이 제공하기 꺼리는 민감한 정보예요. 민감한 정보, 중요한 말이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방법. 자, 마케팅 조사 방법이 됐든 일반 사회 조사 방법이 됐든 기본적으로 조사는 여러분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양적 방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예요.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서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 그 다음에 자, 질적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만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에도 물론 다양한 면접이 있죠. 1대1 면접도 있고 다면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면접도 있고 우리 인터뷰가 면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찰.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구자나 조사자가 연구 대상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신의 정보를 연구 대상자가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48번의 정답은 관찰조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편 설문조사도 설문조사의 한 형태죠. 우편 설문조사를 보면 그러면 자, 우편으로 보냈어요. 질문을. 그러면 그 응답자가 자신의 정보를 다 고스란히 담아서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기 싫은 것은 민감하다 생각하는 거, 감추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심지어 응답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편조사의 특징상. 그쵸? 우편조사가 직접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또 우편으로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온라인 서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서베이에서도 민감한 정보는 체크하지 않죠. 아무리 온라인을 하더라도. 자, 개인별 면접은 말할 것도 없죠.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자기가 민감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싶으면 안 드러낼 가능성이 많고. 자, 표적 집단 면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얘기합니다. PGI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자, 사전에 우리가 어떠한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서로 토론하게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연구의 방향 혹은 조사의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민감한 정보는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뭔가를 드러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관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관찰조사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마케팅 조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1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인기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다음에 자, 판매 감소를 겪고 있는 소매점의 경영자 A는 자,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판매 하락을 초래한 상품을 찾아내려고 한다. 다음 중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빠르게요. 빠르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 판매 하락을 초래한 상품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판매가 감소됐으니까. 자, 다음 중 어떤 제품 때문에 지금 판매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음 중 A가 사용할 조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파트너를 활용한 조사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혹은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외부 파트너를 활용하겠지만 이건 빠른 방법은 아니죠. 외부 파트너를 또 섭외해야 되지.
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내부 판매 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판매 실적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실적 보면, 자, 지금 몇몇 인기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인기 상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요 A 상품의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료만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유통정보 때도 얘기하겠지만 포스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지, 외부의 파트너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3번처럼 명품 회사의 마케팅 첩보, 이거 첩보는요, 여러분, 첩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또 첩보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긴 기간에 관계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경쟁자의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도 경쟁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쉽습니까? 이것도 오랜 시간이, 뭐 첩보를 하든 뭘 하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성이 높은 마케팅 조사 회사, 이것도 마케팅 조사 어디가 명성이 높은지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믿을 만한 곳인지도 좀 조사해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맡겨서 또 조사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즉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일단 가면 안 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적어도 1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그쵸? 비슷한 거잖아요. 외부 파트너를 이용하거나 명성이 높은 외부 마케팅 조사 회사를 이용하거나, 자, 본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도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번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미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은 사전에 좀 우리가 좀 이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이 교차 판매라고 하는 것하고 상향 판매, 자, 크로스셀링, 그 다음에 업셀링,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있죠. 유사 판매, 결합 판매, 묶음 판매는 교차 판매의 형태들입니다. 교차 판매의 형태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은 요 교차 판매하고 상향 판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팔면서, 자, 햄버거만 팔지 않고 햄버거와 같이 뭐 콜라도 판다. 그 다음에 뭐 포테이토도 판다. 자, 요런 게 교차 판매입니다. 요런 게, 자, 관련 있는 다른 것을, 자, 관련 있는 다른 것을 추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자, 하나의 제품 이미 판매한 햄버거를 팔았어. 그러면 햄버거 먹기 뭐 너무 목이 타지 않으세요? 자, 콜라도 사실래요? 포테이토도 같이 사실래요? 어울립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관련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로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교차 판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 교차 판매의 유형 중에서 비슷한 걸 파는 걸 유사 판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이 부속품으로 결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도기하고 면도날하고 같이 결합해서 파는 것을 우리가 결합 판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또 비슷한 제품, 관련 있는 제품을 묶어서 파는 것을 우리가 묶음 판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차 판매 중에서도 묶음 판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트 메뉴로 구성이 됐을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상향 판매라고 하는 것은, 상향 판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커피를 샀어. 커피를 샀는데 그 커피보다 조금 더 가격은 높지만, 가격은 또 높지만 뭐 양이 좀 많은 뭐 사이즈업 한다. 자, 요런 게 커피 사이즈업에서 파는 게, 이런 게 상향 판매예요.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비싼 거, 좀 더 비싼 거, 좀 더 상향의 가격이 되는 것을 같이 파는 것을, 동시에 판다는 게 아니라 먼저
커피를 판 다음에 다음에는 커피 좋아하시네요. 커피 사이즈업해서 요번에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이런 식으로 파는 걸 상향 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교차 판매하고 상향 판매하고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자 교차 판매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사 판매, 결합 판매, 묶음 판매 등이 넓은 의미에서는 교차 판매에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포함 관계고, 요것은 여기 교차 판매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교차 판매와 상황 판매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용어를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서비스 스케이프. 자,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자, 이게 이제 공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공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비스 스케이프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물리적 환경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물리적 환경. 그래서 자, 서비스 스케이프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리적 환경. 또는 서비스 공간을 우리는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개념을 최근에 경영학 쪽에서 자주 쓰는 개념이에요. 자주 쓰는 개념인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좀 있어서요. 일단 먼저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서브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서브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자 그거는 서브컬하고 같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우리 서비스 스케이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서비스 스케이프는 몇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디자인 요소. 자 서비스 스케이프를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로는 인테리어와 외부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공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에 대한 이론이에요. 서비스 스케이프는 두 번째 주변적 요소로는 자 매장의 분위기 특히 음악 조명 이런 거 강조 많이 합니다. 온도 이런 거 강조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스케이프가 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최근에 뭐 그죠? 행동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 갖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마케팅에서. 자, 그래서 주변적 요소로는 매장의 분위기나 음악, 조명, 온도, 색상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서비스 스케이프를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로는 자, 물리적 환경이긴 하지만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 종업원들의 이미지 혹은 고객과 종업원의 상호 교류 이런 데까지는 서비스 스케이프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 안에 종업원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까지를 우리가 서비스 스케이프의 개념으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그 요인은 우리가 사회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이 좀 중요한 말입니다. 5번이. 자, 서비스 스케이프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모형들은 일반적으로 자극 유기체 반응의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조명에 자극을 줬을 때, 조명의 변화를 줬을 때,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고객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요런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스케이프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1번 서브컬 볼게요. 서브컬. 자, 서브컬은 서비스 스케이프 일단 서비스 스케이프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고요. 서비스 스케이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개발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기본적인 서비스의 특징. 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형성을 특징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냐에 따라서 항상 다른 내용의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는
그때 필요할 때 즉시 해야 되지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은 한 번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그 순간 없어지는 게 서비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브컬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최대한 유형성 서비스의 유형성을 찾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자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확신성 얼마나 믿음을 주느냐 자 그 다음에 얼마나 공감을 해주느냐 자 요런 그나마 측정 가능한 요 다섯 가지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서브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브컬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비스 스케이프 개념 이전에 이미 있어 왔던 거고 서브컬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가 갖는 이러한 특징들의 한계를 좀 극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있었던 모델이지 서비스 스케이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빈출 주제에서도 강조하는 거고 서브컬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서브컬을 알고 있으면 서브컬이라는 거는 서비스 스케이프랑 다른 건데 라는 것 정도는 요 밑에 선지를 보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눈치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답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개념을 몰라도 이미 서브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비스 스케이프가 서브컬과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2번 가겠습니다. 자, 여전히 자 52번 CRM 이거는 진짜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는 주제입니다.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빈출되었다라고 강조를 해도 또 나오는 이번에 또 나오는 또 다음에도 또 나올 그런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케팅에서 본질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해 간다는 것은 그렇죠?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CRM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CRM은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보 활용 이거. 자, 정보 활용 CRM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CRM은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뒷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보도록 할게요.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CRM의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럼 고객 생애 가치는 뭐냐? 자,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 고객이 전 생애 동안 일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 동안 자,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CRM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기존 우량 고객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유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우량 고객은 고객 생애 가치가 높은 고객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우량 고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아직은 우리 고객이 되지 않았지만 가망성만 있지만 그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고객만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도 쭉 그 고객을 관리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CRM의 관점을 보면 유망 고객을 유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자, 요거 있죠? 요거. 제가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가 중요하다. 이것도 반복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50번에서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4번 선지에, 자, 기존에 구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상향 판매일까요? 교차 판매일까요? 다시, 크로스 셀링일까요? 업셀링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업셀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관련된 다른 제품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자, 교차 판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업셀링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자, 크로스셀링으로 바뀌어야죠. 크로스셀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업을 지우고 크로스가 들어가야지 정상이죠. 그래야 4번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교차 판매와 상향 판매의 개념을 알고 이 둘을 구분할 줄 알면 아까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고, 몇 번 문제예요, 여러분? 50번, 그렇죠? 50번. 50번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거고 52번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된 주제, 연관된 주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빈출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꼭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지출을 증가시켜서 소비 점유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당연하죠.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소비 점유율을 높인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천다이징에 대한 문제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머천다이징의 전략으로, 자,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품화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상품화 계획을 우리는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식료품 종류만 취급하던 슈퍼마켓에서 가정용품을 팔아요. 최근에 많이 하죠. 약국에서 기저귀든가 유생용품과 아니면 화장품을 팔어. 약국에서 화장품을 팔어. 이것도 많죠. 요즘에는 뭐 약국에서 과자도 팔더라고요.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자, 그 다음에 책을 판매하는 서점에서 오디오나 가습기 같은 가전제품도 팔아요. 자, 오래됐죠. 여러분 저는 서점 헤드폰 같은 거 살 때, 이어폰 같은 거 살 때 서점에서 자주 삽니다. 서점에 그런 매장이 같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계란 프라이 할 때 그냥 계란 프라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막 노른자, 하인자 막 섞어서 하는 계란을 우리가 스크램블이라고 얘기하죠. 스크램블. 그러니까 스크램블 된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즉, 해당 전문 업체에서 그 전문품 말고 다른 제품도 동시에 파는 것을 우리가 뭔가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 혼합된 상품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한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교차 판매 강조하는 거, 뭐 크로스 머천다이징, 뭐 탈상품화, 선택적, 집중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약간 좀 특이한 개념은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뭔가 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 또는 혼합된 상품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4번 단품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줄기차게 나오는 겁니다. 줄기차게 나와요. 단품 관리. 자, 단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의 최소 단위, 그렇죠? 상품을 최소 단위까지 최소 단위로까지 구분해서
해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 단품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품 관리. 자, 매장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단품 관리가 잘 되면 잘 나가는 것 중심으로 매장에 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품 없는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최소 단위로 관리를 하면 자 그러면 자 결품도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재고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요거 두 가지. 자 과잉 재고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제품에 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과잉 재고도 감소하겠죠. 단품 관리가 되면. 그 다음에 명확한 매출 기여도가 파악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에서 해당 단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단품 관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 관리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5번이죠. 여러분 단품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취급 상품의 수가 많아집니까? 그렇진 않죠. 오히려 안 나가는 건 뺄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건 넣겠고 그러면 상품의 수, 취급 상품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잘 관리가 되는 가게일수록 이것저것 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리는 것까지 1년이 가야 손님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것 위주로 놓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 단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5번은 2번, 3번하고 완전히 다른 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55번인데 55번도 이 54번이랑 이어지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 시험엔. 자, 잘 보세요. 상품 믹스, 상품을 구성하는 상품 믹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 믹스의 다양성과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도 여러분 챙겨주세요. 다양성, 전문성, 가용성, 이 세 가지. 자, 다양성, 전문성, 가용성 등을 따져봐야 됩니다. 맞죠?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다양성이란 뭐냐? 굉장히 쉽죠. 다양성이라는 것은 점포 내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의 종류가 많으면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품에 대해서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를 잘 보유하고 있어야 그것이 잘 팔리는 그 단품이 팔릴 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결품 감소. 그렇죠? 결품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3번 전문성은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단품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4번 상품 믹스를 전문성 위주로 할지 다양성 위주로 할지에 따라서 소매의 업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문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파는 마트 형태로 할 건지 뭐 등등의 소매 업태가 달라지겠죠. 뭐 할인점이 되겠는지, 뭐 전문점이 되겠는지, 할인점으로 갈 것인지, 뭐 백화점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점포 전체의 수익성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럽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도 취급 상품의 수가 단품 관리를 하는 이유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단품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품 관리를 잘하면 취급 상품의 수가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취급 상품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점포 전체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 메뉴가 있는 식당보다는 뭐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 가지만 파는 식당 중에서 잘 되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갖췄다고 해서 수익이 무조건 보장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높을수록 점포 전체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54번의 단품 관리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0문제 정도 좀 풀어봤어요. 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우리 남은 유통 마케팅의 56페이지, 56번부터 70번까지 우리 한 15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좀 OT가 좀 있어가지고 OT 때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우리가 유통관리사 시험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잊지 마시고 제가 문제로서 계속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